모두들 안녕. 잘 지내고 있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죠? 시험 잘 보라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몇 번째 다시 찍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한 방에 가기를 기원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는 게 문학은 크게 두 개의 단원이에요. 하나는 황진이. 물론 이제 동짓달 기나긴밤하고 어저 내일이야 두 개를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뽑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문법 한 단원, 그 다음에 독서 한 단원. 이렇게 해서 아마 세 가지가 될 건데, 그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학 때 미리 진행하면서 한번 안 봤던 부분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황진이 먼저 쭉 정리하고 갑니다. 황진부터 정리해서 정리한 데까지 쭉쭉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동짓달 기나긴 밤은 워낙 많이 봐서 다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먼저 동지는 언제더라? 동지는 1년 중에서 가장 밤이 긴 날. 그쵸?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자,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 동지는 보통 11월이에요. 요 달에 원래도 긴데 여기다 기나긴이라고 썼어. 왜 기나긴이라고 썼을까? 님이 없으니까. 임의 부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임이 없어서 굉장히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버려요? 그래서 한 허리를 잘라버려요. 자, 밤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추상이라는 건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을 추상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해요? 한 허리를 잘라내는 건 물질처럼 만드는 거잖아. 물질처럼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 즉 구체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추상의 구체화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춘풍 이불 아래에다가 요 밤을, 그쵸? 여기서 잘랐던 요 밤을 서리서리 넣었다가가 되는데, 근데 잘 봐요. 자, 여기 있는 춘풍은 따뜻하죠. 여기 있는 동지는 어때요? 차갑죠.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른님 오신 날 밤, 내가 사랑하는 님, 그리워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설명드리고 넘어온 건데,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펴리라는 서로 대조 대구가 되면서, 여기 있는 서리서리와 굽이굽이는 두 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의태어, 음성상징어. 특히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태어라고 얘기하지. 자, 이 의태어가 등장하면 무조건 나오는 속성이 몇 개 있죠. 뭐 생생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올 거고, 특히 여기서 나와줘야 될 건 우리말의 탁월한 사용. 여기 의태어들은 다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요 구절도 실제로는 여기 밤을 한 허리를 잘랐다가 넣었다가 빼는 거니까 전부 다 뭐예요? 얘도 추상의 구체화에 모두 다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비 한 가지만 더. 자, 아까 요거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대비였죠. 여기 어른님 오신 날 밤은 짧죠. 기나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도 서로 길고 짧음의 대비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이건 결국 그래서 뭐예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두 개가 메인이에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뽑은 건데, 나머지는 이제 곁붙어서 나온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중요도는 아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단락들에 비해서 좀 떨어질 거예요. 자, 어저 감탄사입니다. 내일, 나의 일이에요. 내 이별이야. 그리울 줄을 모르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야, 이렇게 내가 그리울 줄 몰랐을까? 이런 거예요.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이에요. 있으라고 했으면 갖겠느냐마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갖겠니? 이런 얘기인 건데,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별의 시가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나오는 이별의 시가들은 대부분 다 어떻다 그랬어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되게 소극적이고 울고 있고 막 이렇다니까? 그런데 황진이는 어때요? 그런 게 아니야. 심지어 여기는 어떻게?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이 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나오죠. 제9태야. 그리고 자, 이 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왜 이러니? 제9태여에 나옵니다. 이 제9태여는 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 요 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 1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치라고 부르겠죠.
요 앞으로 가는 거 아니고 있으라고 했으면 여기로 가죠. 여기. 내가 잘못 체크했다. 제 구태여 가겠느냐마는 이렇게 해석하고요. 도치로 해석하면 저기 쟤는 누가 되냐면 임이에요. 임. 임이 굳이 가겠느냐마는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으로 가버리면 이렇게 가면 이거 우리 두 번째 뭐라고 부르냐면 행간걸침이라고 불러요. 행간걸침은 아랫줄에 써야 될 걸 윗줄에 미리 써버린 걸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서 쟤는 누가 돼요? 누구? 화자. 내가 굳이 보내놓고 그리는 정서 나왔다. 나도 모르겠구나 이런 거니까 후회하고 한탄하고 자책하는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시는 되게 쉬운 시예요. 감탄사 등장하면서 아우 나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왜 보내놓고 그리워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건데 제 구태여가 어디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그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이지만 나는 몇 번째 하는 거라서 조금 줄여서 할 것들은 줄여서 가요. 갑시다. 비슷한 사랑의 내용의 시들입니다. 자, 임 이별 하울 적에 저는 나귀 한치마소. 요거 저는 나귀가 뭐냐면 다리를 저는 나귀를 한탄하지 말란 얘기야. 임과 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저는 나귀를 왜 한탄하냐면 이 나귀가 임을 태워가. 그쵸? 임을 태워가니까 저 나귀가 내 임을 태워가네 안타깝네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한탄하지 말래. 왜인지 알아요? 가노라 돌아설 적에 저는 걸음. 누구의 저는 걸음? 나귀의 저는 걸음이야. 이 나귀의 저는 걸음이 아니라면 이미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이 아니라면 꽃 아래 눈물 적신 얼굴. 이거는 사실 나는 임의 얼굴일 수도 있고 화자의 얼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의 얼굴이라고 봅시다. 임의 얼굴이라면 꽃 아래 눈물 적신 그 님의 얼굴을 어찌 자세히 볼 수 있겠느냐. 뭐가 아니라면 저는 나귀의 저는 걸음이 아니라면.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나귀가 다리를 저니까 천천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덕분에 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잖아. 그러니까 나귀 나쁘다고 하지 마. 얼마나 그 애정이 이렇게 달달달 드러나니. 자, 그 다음 시는 해악입니다. 요거는 사설시조죠. 중장이 이렇게 길어져 있으니 사설시조에 해당할 텐데 이 사설시조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내게는 원수가 없어서 개와 닭이 큰 원수로다. 아니 도대체 개하고 닭이 왜 원수야? 뒤에 나와. 해악을 위한 근거예요. 빌딩이야. 빌드업하고 있는 거야. 벽사창에서 시적 화자가 여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창이 보통 여자가 있는 방에 놓는 비단으로 만든 창이고요. 벽자는 푸를 벽자를 쓸 거예요. 깊은 밤에 품에 들어 자는 님. 오, 이거 좋은데? 같이 자고 있는 거잖아. 짧은 목 느려서 회회쳐 울어. 누가? 닭이. 가게 하고, 즉 닭을 싫어하는 이유는 울어서 일어나서 가게. 누굴? 내 님을. 그 다음 정막 중문에 온 님을 무르락 나오라 캉캉 짖어 도로 가게. 이건 누가? 개가. 여기는 닭이, 여기는 개가. 둘 다 공통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있지 못하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6월 유두 백종 동자 절기입니다. 6월 유두일 머리 감는 날이고 백종은 7월 달에 있는 절기인데 6월 7월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울 때예요. 4, 5, 6인데 원래 그때가 복날이거든. 그 복날 근처 얘기하는 거야. 그 근처에 어째버리겠다고? 쓰러져 없이하리라. 먹어버리겠다는 얘기다. 닭은 삼계탕으로 멍멍이는 보신탕으로. 그러니까 너네 확 먹어버린다. 왜 내 님한테 그래?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의 사설시조는 이거 말고도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안평대군의 바람에 휘었노라. 자, 바람에 안평대군은 왕자죠. 바람에 휘었노라 구분소나무 웃지 마라. 구분솔. 원래 소나무는 절개를 뜻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그런데 이건 굽었어.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이 소나무를 웃지 말래. 비웃지 말라는 얘기야. 보통 이렇게 나오면 비웃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 대상은 자기하고 유사한 대상 정도로 얘기하려고 나온 경우가 많아요. 자, 요거와 대비되는 존재가 나옵니다. 자꾸 이게 꺼지니? 춘풍, 봄바람에 피운 꽃이 매양에 고하시랴. 고울 것이냐. 이거 사실 의문문이다. 항상 곱겠니? 봄바람에 핀 꽃이 맨날 곱겠니? 봄바람에 핀 꽃은 좀 있으면 지잖아. 그치? 근데 소나무는 안 지지. 그래서 절개거든? 그러니까 바람에 휘긴 했지만 소나무의 절개는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자, 풍표표, 바람이 표표하게 불어요. 막 심하게 부는 거야. 설분분, 설, 눈이 분분, 아주 어지럽게 날려요. 풍과 표는 둘 다 시련을 뜻합니다.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이에요. 이럴 때 내야 나를 부르리라. 이때 나는 아마도 소나무가 될 거고요. 너는 꽃이나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청자가 되겠죠. 니들 그때서야 내가 대단한지 알 거야. 이런 정도니. 그러니까 자연의 안평대구는 이 지조나 절개에 있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소나무의 절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는 시들은 워낙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김천택의 백구야 말 물어보자는 대표적인 자연친화의 시조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조들 대부분이 김천택, 김수장 이런 분들이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가볼까요? 백구야 갈매기다. 멍멍이 떠올리지 말아요. 말 물어보자 놀라지 말았으라. 백구한테 말을 물어보겠다고 심지어 불렀지. 사용된 표현법 의인화. 의인법. 의인법 빼먹고는 못 간다. 명구승지 유명한 관광지들을 어디 버렸더냐? 어디 다녀보았니? 어디 갔더니? 날더러 자세히 일러든 나한테 자세히 말해주면 너 인칭대명사 썼지? 또 의인화야. 개가 놀리라. 거기 가서 같이 놀자 이런 거니까. 자연하고 같이 놀자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의인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두 편 되게 쉬운 시였어요. 넘어갑니다. 여전히 쉬운 시 두 편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계속 시조입니다. 제가 일부러 갈래별로 묶었어요. 뒤에는 조금 어긋난 것도 있긴 한데 급하게 하느라고. 자,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요. 송순은 요거는 이제 자연친화의 가장 대표적인 시조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작자미상의 나무도 바위돌도 전혀 없는 산에는 사설시조입니다. 이별의 정한을 이별의 정한이 되게 이제 이별에서 슬픈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내용 좀 봅시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10년간 열심히 경영해서 초려삼간 지어내니. 초려삼간은 초가집 3칸짜리란 얘기거든요. 이거 소박한 삶을 뜻해요.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소박하게 초가집 3칸짜리 겨우 지어냈다 이거지. 그래놓고 누가 사냐면 나 한 간을 살고요. 나는 당연히 살아야지. 근데 누가 사냐면 여기에 자 달도 한 칸 살고 청풍도 한 칸 삽니다.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그러니까 3칸짜리에 한 칸, 2칸, 3칸이 다 썼어. 그런데 남은 게 있네. 강산. 강산 어디다 둬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 자연친화 아주 정확한 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을 이렇게 지었어. 초가집 3칸짜리. 이렇게 해서 나, 달, 청풍. 강산이 들어갈 데가 없네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집에 이렇게 둘러서 강산. 이렇게 놓고 살겠다 이거지. 자연 속에 묻혀 살겠다는 자연친화의 시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에 갑니다. 나무도 없고 바위돌도 전혀 없는 산이에요. 이 산에 매에게 쫓인 까투리.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숨을 데가 없다는 거야. 숨을 데가 없는 까투리야. 얘 잘 날지도 못해. 곧 죽어. 죽음을 앞두고 있어. 자, 그 다음 대천 바다, 큰 바다 한가운데 1천석 실은 배에 1천석을 실었어. 배가 굉장히 많이 실은 거예요.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배가 엉망이야. 배에 있는 부품들이 엉망이 된 거야. 그 다음 바람 불어 물결 치고 날씨 엉망이지. 안개 뒤섞여 자자직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고. 자, 갈 길도 많이 남았어. 그 다음 사면 온통 거머둑하고 천지정막 같이 놀던데 날마저 저물고 있어. 저녁이야. 수적 만난 해적을 만났네. 도사공의 한. 도사공 곧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앞뒀어. 얘랑 비슷해. 까투리나 도사공이나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얘네 지금 마음이 지 마음이겠니? 난리도 아니지. 그런데 여기다 뭘 비교해요? 엊그제 님 여인 내 마음. 누가 제일 슬퍼? 어디다 견주다 비교하다거든? 누가 제일 슬퍼? 당연히 내가 제일 슬퍼. 왜? 난 임과 이별했거든. 그러니 이런 것들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제일 슬퍼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과장인 거 알죠. 근데 이 슬픔은 자기가 제일 슬프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별의 슬픔을 잘 노래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사설시조예요. 혹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몰라서 얘기해주는데 여기가 초장,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줄이야 이거. 다 안 써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중장, 그 다음에 여기가 종장이야. 다 알죠?
자, 넘어갑시다. 이번엔 이색의 부병루입니다. 한시입니다. 고려 말에 쓰여진 시고요. 고려 말에 이색이 평양에 갔다가 평양을 잠깐 들러서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평양에 있는 것들이에요. 어제 영명사를 지나가다가 잠시 부병루에 들렀네. 영명사 부병루 전부 다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은 우리가 흔히 우리 정석가에서도 나올 텐데 정석가래. 정석가에 안 나오는구나. 서경이라고도 불렀어요. 고려시대. 동경, 서경 이렇게도 불렀거든. 제2의 수도에 가깝습니다.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동네인데 여기도 나름 궁궐도 있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던 동네, 궁궐이 있었던 동네인데 조선이 이미 들어서고 나서 올라간 거야. 가보니 망한 나라잖아. 망한 나라의 수도잖아. 그러니까 허망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성은, 인간의 흔적이 남은 성은 텅 빈 채로 달 하나 떠 있어. 달 하나. 쓸쓸하지. 그 다음 오래된 조천석 위에 천년의 구름이 흐르네. 천년의 구름이 흐르는 가운데 오래된 조천석이 있어. 돌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렇게까지 두 개를 우리가 묶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경이라고 불러요. 앞에 부분에 경치, 외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시적화자의 정서가 등장합니다. 기린마는 주몽을 태우고 갔던 말이고요. 천손이 주몽이에요. 하늘의 자손. 이렇게 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데 지금 어느 곳에 있을까? 그리운 거지. 주몽 같은 사람 있으면 우리 고려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돌다리에 기대어 휘파람 부노라니. 휘파람이 무상감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절로 흐르는데, 그러니까 자연은 어떤데? 자연은 그대로인데 나라는 망해버렸구나. 그래서 이 시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상감이다. 무상감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덧없다는 건데, 덧없는 건 흔히 많이 나타나는 게 무한한 것에 비해서 유한한 것이 같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걸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확인해 주시고 다음 시 넘어갑니다. 최치원의 최우중. 최치원은 신라시대의 사람이고요. 이 시도 한시입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긴 하겠지만 최치원이 당나라까지 유학 가서 당나라에서 벼슬도 하고 되게 높은 자리까지 모르겠고 나름 이제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 신라로 돌아와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면 골품제에서 육두품이었거든. 벼슬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낮은 품계였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추, 가을에 밤에 비 오는 중, 이런 뜻입니다. 자, 가을바람에 계절 나왔어요. 계절 나왔고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시를 이라는 게 빠졌겠지. 시는 원래 이런 거 빠진 거 채우는 재미지.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 육두품이거든. 창밖에 깊은 밤비 내리는데 이 밤비가 바로 시적화자의 정서를 부각시켜 주겠네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죠. 잊지 말아요. 자, 등불 앞에선, 등불도 그런 배경이 되겠지. 등불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만리 밖으로 마음이 향한다 그랬는데 만리는 뒤에 역시 문제도 나와 있지만 만리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시적화자가 당나라에 있을 때, 또는 두 번째 시적화자가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신라에 가 있을 때. 당나라에 있을 때라면 당연히 어디겠어요? 고향이야, 신라야. 그리운 곳. 근데 신라라면 내 마음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이상향, 이런 곳이지.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곳. 왜냐면 나는 지금 신라에서 아무것도 펼치지 못하거든. 결국 이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서 중이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뭐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월명사의 제망매가로 갑니다. 제망매가는 자, 향가예요. 뭐냐? 자, 향가예요, 향가. 향가가 뭐냐면 신라시대에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주체적인 표기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니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 옛날부터 썼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번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을 소리나는 대로 한자를 가지고 갖다 쓴 거지. 되게 어렵게 썼어, 사실. 뭐 실질 형태에서 어쩌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썼거든.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주체적인 표기법이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인 제목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제사 지냅니다. 막매는 죽은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누이 동생을 제사 지내는 노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거고요. 10줄짜리라서 우리는 19채 향가라고 부릅니다. 얘도 정형시입니다. 19채, 8구채, 4구채 형태가 있습니다. 가봅시다. 생사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생사의 갈림길은 여기가 이승이에요. 생사 갈림길은 이승에 있겠지.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거 어찌 갑니까? 간다. 유언 한마디도 못 남기고 가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누이 동생을 뜻해요. 좀 이따가 이거 구분해야 될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죽은 누이 동생 죽기 싫어.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인 거고요. 어느 가을, 이제부터 비유죠.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에 저에 떨어질 잎은 사실 뭘 뜻하냐면 죽은 사람을 뜻해요. 죽은 누이를. 그렇다면 이른 바람에 죽었다는 얘기는 일찍 죽었다는 얘기지. 그치? 가을은 원래 이제 잎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한 가지에 났어. 누가? 누이랑 나랑 한 가지에 났어. 이건 같은 부모를 뜻합니다.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너는 저기로 갔는데 나는 여기 있으니 우리 서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첫 부분 두 번째 부분 우리 보통 3단 구성인데 여기가 기 여기가 서 요 마지막 부분이 결인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도 되게 슬퍼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걸 극복합니다. 감탄사 시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미타찰 극락이에요. 미타찰에서 만날. 이거 빠졌지? 너와 만날 나. 너와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왜? 배경 설화가 나요. 좀 이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도를 닦으면서 너를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배경 설화로 뭐가 돼 있냐면 누이 동생이 죽어서 제사를 지냈더니 제목처럼 왜 이렇게 뚝뚝 끊기죠? 제사를 지냈더니 종이돈을 이렇게 제사 지내면 종이돈을 휙 날렸더니 이 종이돈이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날아갔대. 우리가 서역이라고 부르는데 서역은 원래 극락이에요. 극락. 누가 사는 곳? 부처가 사는 곳. 그러니까 그래 극락으로 동생이 갔구나. 그럼 나도 열심히 해서 극락 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누이 동생의 죽음을 위한 슬픔을 어떻게 한 거예요? 슬픔에 종교적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리고 넘어갑시다. 다음 작품은 수필입니다. 유다령의 슬픔에 관하여 라는 수필이에요. 수필이니까 쉽게 갑시다. 빠릿빠릿하게 가면서 마무리 잡을게요. 나의 막내 아들 대상이죠. 지난 봄에 국민학교 1학년이 되어야 할 나이. 그런데 안 됐다는 얘기네. 벌써 2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내 아이는 신장종양이라고 하는 매우 드문 아동병에 어린아이들이 걸리는 병에 걸렸어. 그러나 곧 수술을 받고 지금까지 건강히 자라왔어. 그런데 오늘이 핵심이지. 그 병이 재발한 것을 비로소 알았고요. 오늘의 의학으로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참으로 무서운 선고. 왜? 치료의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을 거야. 자, 이의 손목을 하나씩 잡고 병원으로 나서는 우리 내외 부부란 얘기입니다. 천근 쇠덩이 가슴을 눌러 숨을 쉬기도 어려웠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은 시골서 보지 못한 높은 건물과 자동차 홍수, 사람의 물결들이 신기하고 재미있는 모양이었대. 어린아이니까. 근데 엄마, 부모의 입장에선 이게 더 마음이 아프죠. 그에게는 티끌만한 근심도 없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맹목으로 만들기 쉬울 것이다. 이때 맹목은 앞이 안 보이는 걸 뜻해요. 맹목적이다 이런 표현 쓰지. 그러나 또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얘마저도 슬퍼하면 어떻겠어.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아빠 구두. 그는 구두 가게를 손가락 가리킵니다. 구두가 신고 싶었나 봐요. 우리 내외는 그가 가리킨 가게로 들어가 낡은 운동화를 벗기고 가죽 신한켤레 사서 신겼어. 구두를 신겠지. 어린 것을 주면 천하로 득함 기쁨으로. 죽어가는데 이거 못 해주겠냐. 자, 우리는 그의 기쁜 얼굴을 차마 슬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마주보고 웃어줍니다. 오늘이 그에겐 참으로 기쁜 날, 우리에겐 질식 같은 암담한 날임을 누가 알랴. 아빠의 그 슬픈 모양이 굉장히 잘 나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천붕. 이 붕자가 붕괴하다 할 때 붕자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바로 나오지. 난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 표현이 옳음을 알았어. 비로소 이 표현이 옳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이게 하늘이 무너졌어. 그러나 오늘 의사의 선고를 읽고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슬픔을 주체할 수 없으니 천붕보다 더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하고 비교가 돼 안 돼? 안 돼. 자식이 준 게 훨씬 커.
6.25 때 두 아이를 잃은 일이 있다. 이미 그런 적이 있으시네. 자식의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이, 자식의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 어버이의 자식 생각하는 마음. 뭐가 더 크다고요? 자식의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버이의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고 했지? 이거야. 이게 훨씬 크다고. 요게 더 크다고. 어버이의 자식 생각하면.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뭐 모르게 되면 어쩔 수 없고. 네. 나도 알겠더라고. 자, 다음으로 갑시다. 2년 전 어느 날이었다. 과거에 수술했을 때네. 수술 경과가 좋아서 아이가 밖으로 놀러 나갈 때 나는 그의 손목을 쥐고 넌 커서 의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의사가 너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나쁜 병을 고쳐줄 수 있게 말이다. 하고 말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후부터 누구에게든지 의사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이 밤을 나는 눈을 못 붙이고 죽음을 생각한다. 이 아이 죽을 거니까 언젠가. 그리고 인간의 모든 고귀한 것은 한결같이 슬픔 속에 생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고귀한 것은 슬픔 속에서 생산이 돼요. 슬픔이 가진 힘을 얘기하는 시들은 되게 많거든요. 시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고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슬픔이 자기 이제 인간에게 고귀한 것들이 된다는 얘기지. 더없이 총명해 보이는 내 아들의 잠든 얼굴을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은 기쁨만도 슬픔만도 아니라는, 그리고 슬픔은 인간이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한다는 나의 신념을 지그시다. 그러니까 그래, 이 슬픔이 결국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훌륭한 가치를 창조하게 되겠지. 그래서 신한테 기원하는 거야. 나의 영혼을 정화해달라고. 하지만 이 안타까운 슬픔은 당연히 절절하게 보이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작자 미상의 사제가. 사제가는 아우를 생각함인데 이 갈래가 가사예요. 우리가 내방가사라고 부르는데 내방가사가 무슨 뜻이냐면 요 내방이 아녀자가 있는 방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규방가사, 내방가사 이렇게 부르는데 여자가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은 가사를 이제 내방가사라고 하고요. 가사는 기본적으로 시조의 확장판입니다. 사음보의 음보율과 그 다음에 3사 또는 4사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막 길어져 있는 형태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고요. 내용 가볍게 봅시다. 자, 언니가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형이라는 단어가 언니랑 통칭이었다는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형은 남녀 통칭, 언니도 남녀 통칭이었는데 한자는 남자를 뜻하는 말로 우리말은 여자를 뜻하는 말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형도 언니야. 자, 보세요. 엄청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결혼한 여자 형제는 결혼하고 나면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서로 상대방의 다른 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나올 일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매들은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보고 싶은 거지. 가봅시다. 5, 6월 가문 때 5, 6월에 가뭄 치유같이 가서 볼까. 소나기야. 소나기처럼 내려서 가서 보고 싶다는 얘기야. 9, 10월 찬바람에 낙엽같이 날아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변해서 너를 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을 진하게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인 거야. 무자, 무관이에요. 무관의 판당이면 벼슬아치, 당상관 얘기합니다. 화살같이 날아가볼까. 그러니까 무신이 쏜 화살처럼. 첩첩삼산 고등고래 바람같이 불어서 너한테 갈까. 3월 동풍 연자, 제비거든? 제비가 되어 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너를 만나러 갈까. 연비루천 소리개치. 연비루천이 다른 게 소리개가 이미 들어가 있긴 하거든. 소리개가 하늘 높이 나는 걸 연비루천이라고 한대요. 그렇게 가서 너를 볼까. 구만리 장천상에, 구만리나 되는 저 먼 하늘에 대붕, 붕새, 그러니까 봉황처럼 날아서 갈까. 천리말을 비켜타고 가는 대로 가서 볼까. 이 말 타고 갈까. 천산에 유숙하고, 천산이라는 산에서 유숙 잠깐 쉬고 중로 그 가운데서 보고 올까.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소재가 아니라서 뭐라고 치기가 좀 애매하다. 여기는 가는 길에, 그 가는 길에라도 어디라도 가다가 너를 볼까, 뭐 이런 뜻이에요. 내 몸이 달이 되면 네 창 앞에 비춰볼까. 내 발이 구름 되면 네 집 앞에 들러볼까. 달 되고 구름 돼서 네 앞에 가고 싶다니. 보고 싶다는 얘기 절절히 하고 있는 거야. 이 비유들이 다 지규잖아. 오매불망, 한자성어 기억해 둡시다. 오매불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강한 그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너를 생각하는 게 하시아월, 어느 때, 어느 달에 너를 볼 수 있을까. 내 나이 40, 네 나이 30, 10살 차이 나네. 무정알사 세월이여 백발대기 그리 멀까. 얼마 안 남았다 이거야. 세월을 원망하고 있는 거야. 너무 빨리 가는구나. 시절이 너무 빨리 가. 나는 본데 병객인데, 나는 병이 있는데 너도 무슨 병이 있냐, 너 아프냐, 이런 거야. 삼신산 불로초를 네 능히 얻을 소냐. 아 그래, 너 아프면 불로초 있으면 딱 되는데
뭐 불로쳐 먹으면 될 텐데. 근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못 구한다는 얘기지. 적성의 일영주를 세상에 누가 앓고 적성의전이라는 고전소설이 있어요. 적성의전에서 적성의라는 애가 엄마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약이 일영주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거 모든 사람 살린 약이거든. 이것하고 형제인가 허송세월하겠구나. 약 찾다가 그냥 세월 버리겠다 이거지. 이녀 두 딸 두고 한탄 마라. 딸은 자식 아니겠냐. 딸도 자식이라 이거지. 사녀둔 네 형 나겠지. 우중 우울한 중에도 낙사로다. 이 네 명의 딸이 나한테 즐거움이야. 이런 거지. 기알사 우리 아우 여자 되기 아깝다. 너 참 여자로는 아깝다. 위장강 중국 사람이죠. 갱생 다시 태어났는가. 백제 온갖 재주가 갖춰져 있고 소야란의 문견 뒤집으면 견문이지. 식견도 호태 매우 크고 많다. 오, 너 참 대단한 여잔데 아깝다 너 여자이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동생 보고 싶어? 이런 얘기지. 자, 동창에 달이 뜨면 달 뜨고 앉았는가 생각하고 서산에 달이 지면 누웠는가 생각하고 계속 생각한다 이거야. 망회 회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그리움을 잊어버리려고 예책을 읽어보니 조웅전, 풍운전, 장백전, 봉황전, 사시전, 숙향전 전부 다 뭐예요? 고전 소설들. 이런 고전 소설들을 읽어보니 옛날 여자들이 많이 읽던 거야. 슬프고 장하고 진짠지 거짓말인지 기이한 이야기들이네. 두 손을 마주잡고 만단정해 하였더니 춘몽이었 것이라 갑자기 깨졌구나. 이러다가 잠깐 잠들기라도 했나봐. 아니면 꿈속에 헛생각이라도 했나봐. 만단정해 만나서 회포를 풀었다는 얘기다. 다시 심해 불평하니 백이사지 아닐런가. 이것도 고사예요. 백이가 숙제라는 동생을 생각하던 이야기 뭐 이런 뜻인데 백이 숙제의 고사는 나중에도 나옵니다. 성산문의 시조 같은 데 등장해요. 고사리만 캐먹었다가 죽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생각고 생각하니 무익할사 생각이야. 생각이 무익하대. 왜? 생각해봐야 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생각한들 내 마음을 네가 볼까. 너 볼 수 없으니까 안타깝다 이거지. 내일이 생각할 때 낸들 아니 생각하랴. 너도 내 생각하지. 이런 거야. 야 되게 절절해요. 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게 절절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시다 가사였습니다.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정석가 갑시다.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정석가는 자 니네 길기가 너무 긴데 중간에 알아서 끊어서 들으세요. 내가 좀 끊어서 올리기는 그렇다. 자 딩하 도라 당금의 개샹이다. 자 먼저 설명할 게 있구나. 고려가요는 고려 때까지는 굽이 전승되다가 언제 조선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궁중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궁중악이 아니라면 선왕선대 같은 단어가 들어갈 리가 없잖아. 자, 여기 딩하 도라 할 때 징, 돌 이걸 뜻합니다. 징은 쇠로 된 악기, 돌은 돌로 된 악기를 뜻할 거고요. 지금 계십니다. 선왕선대,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마도 궁중악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애정에 관한 얘기라서 일령과 나머지 내용은 내용상 관련이 없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2연부터 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발상이 똑같아. 삭삭기, 의성어입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새, 가느다란 모래. 모래예요, 모래. 별은 벼랑이에요. 그리고 나는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음이에요.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되를 심었습니다. 뭐하러 심지? 구운 밤은 심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자, 그런데 뭐래? 그 밤이 오미도다 싹나 것이야. 그 밤이 오미 터서 싹이 난다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 계속 똑같은 형태가 반복될 거야.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유덕하신 님을 여여하지다. 요거 계속 반복되거든요. 요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다는 뜻이야. 근데 이별하고 싶은 건가요? 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이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이별하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별하고 싶다는 뭐야? 이별하기 싫다는 얘기지? 반어법이 사용되어 있다. 잊지 말자 반어법. 자,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합니다. 구조가 똑같거든. 옥으로 연꽃을 새겼습니다. 옥으로 만든 연꽃입니다. 바위 위에 접주합니다. 붙인 거야, 바위 위에.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와 그 꽃이 세묶음 또는 한겨울에 피어서, 여기는 세묶음으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세묶음이 덮여. 누가 더 붙였냐? 더 붙여야 덮일 거 아니야? 이것 역시 무슨 상황?
불가능한 상황. 똑같죠, 구조? 그러면 이별하겠다. 자, 무쇠로 천릭을 말아. 무쇠로 천릭 갑옷입니다. 이거 여음이야.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철사로 주름을 박았습니다. 무쇠로 만든 거니까 갑옷에 철사로 주름 박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옷이 다 허락이야. 철사로 만든 옷이 헐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어. 다 없어지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 자, 미안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나마 여기 있는 것 중에 가능한 일이긴 해요. 바위에다 막 문질러버리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아닌 걸로 가자. 자, 역시 반어. 마지막.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예요. 만들어다가 철수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를 먹어. 철초를 어떻게 먹어? 역시 마찬가지. 무슨 상황? 불가능한 상황.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다른 곳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건 유행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구슬이 바위에 떨어집니다. 기니 딴 그치리까. 요게 한 줄이고요. 지문해를 외우금 여신갈 신이 딴 그치리까. 요건 반복이니까 제가 뺀 거예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집니다. 비유 관계를 보여드리게. 그러면 이 상황. 자, 무슨 상황이랑 똑같아요? 지문해 천년입니다. 천년을 외롭게 지냅니다. 이 두 개 상황이 뭐예요? 비슷해요. 비유적이거든. 그 다음에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기니 끈이야 끊어지지 않아. 그럼 여기는 신이 땅 그치릴까 했으니까 신,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 요 두 개는 그냥 일반적인 대유야. 아니 비유야. 그대로 뒀어.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상황은 천년간 외롭게 지내는 상황. 그러니까 구슬이 뭐에 비유된다 이런 얘기 못해요. 바위에 떨어지는 게 외롭게 지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슬은 즈분해냐? 아닌 거야. 그렇게는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보기 문제에 나와 있었던 문제일 거예요. 춘향가에 나와 있는 이별가 부분이거든요. 이게 춘향이가 이몽룡이랑 이별할 때 얘기하던 이별가 부분인데 이게 앞에 있었던 불가능한 일 얘기하는 정석가 부분하고 조금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랑 뒤에 문제에도 나오는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세요. 도련님 이제 가면 언제 오려 하오? 너 도대체 언제 올 거냐? 태산, 중학, 산 이름입니다. 만장봉, 굉장히 높은 봉이. 모진 광풍에 쓰러지거든. 모진 광풍에 봉우리가 쓰러져요? 요거 무슨 상황? 불가능. 똑같이 나올 거야, 아까 거랑. 심리사장 가는 모래가 정 맞거든. 가는 모래가 정 막는 거 역시 불가능. 정이 뭐냐면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을 쪼개려면 돌을 쪼개거나 다듬으려면 요렇게 끝이 뾰족하게 생긴 쇠로 만든 요걸 이제 망치로 통통통 때리거든요. 상상해. 나 그림 못 그리는 거 알잖아. 망치로. 뭐야 이거 이상한데? 자, 아무튼 망치로 통통 때려가지고 요 바위 깨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는 모래에 이 정을 어떻게 때리겠냐.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금강산 상상봉 제일 높은 봉우리에 물 밀어 배 띄어 평지되거든. 가능할까? 우리 다 죽어. 자, 기암절벽 첨층석. 기암절벽은 절벽이고 첨층석은 굉장히 높은 바위가 눈비마다 썩어지거든. 바위가 썩어져? 용마 갈기 사이에 뿔 나거든. 용마는 용의 얼굴을 한 말이 아주 대단한 훌륭한 말인데 그 갈기 사이에 뿔이 나면 말 갈기에 뿔이 난다고? 그 다음 층암상 바위 위에 묵은 팥을 심어 싹이 나거든. 바위에다 팥을 어떻게 심냐. 이 팥을 심어서 싹이 난다면.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병풍의 그린 황계. 그림 속에 있는 노란 달기. 두 날에 둥둥 치며 사경에 날새라고 꽃기어 울거든. 바보냐? 그림에 그린 닭이 어떻게 우냐? 이러면 우려하냐? 도대체 너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올 거냐? 지금 가면 너 안 올 것 같아. 왜 그래? 이런 거야. 원래 춘향이가 이몽룡이랑 헤어질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은 정약용의 수호제기라는 수필입니다. 중간에 한번 끊을까? 이어서 봅시다. 제가 중간에 끊을 테니까. 아니다. 그냥 알아서 봐라. 이어서 계속 갑시다. 정약용 수호제기는 수필이고요. 한문으로 된 수필이니까 번역된 겁니다. 여기 수는 지키다란 뜻이고요. 오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킨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는 집에다 붙이는 이름이야. 낙선제 이런 것처럼 제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떤 특정한 건물로 이루어진 집들을 뜻합니다. 기는 한문 문장의 이름이고요. 갈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수호제기는 나를 지키는 집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쉬워요. 가보세요. 이것도 본 적 있을 거야.
소재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 집의 이름이라는 거야. 처음에 이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 나는 나와 굳게 맺어 서로 떨어지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거 없어. 떨어질 수 없는데, 딱 붙어 있는데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의문을 품었다 이거지. 내가 장기로 귀양, 처지가 바뀌었네. 혼자 지는 생각이 보다 하루는 갑자기 의문점. 이 의문점 어떤 의문점? 요거 해답을 얻게 되었죠. 벌떡이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게 깨달음인 거야.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나만은 지켜야 한다. 완전 다른 얘기인데? 그치? 바뀌었지. 내 밭을 지금부터 지킬 필요 없는 것들 나옵니다. 내 밭 지고 달아날 자가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집 지고 달아날 자가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 뽑아갈 자가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어. 내 책을 훔쳐 없앨 자. 오, 여기부터는 의미가 있지 않아? 훔쳐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건 물리적인 훔쳐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하니까 없앨 수 없다는 거야. 없어질 수 없다는 거지. 내 옷이나 양식 이것도 훔쳐갈 수 있는 거잖아. 제일 흔하게 훔치는 거잖아. 하지만 천하에 있는 실이 다 입으로 곡식이 내가 먹을 양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훔쳐가 봐야 별 의미 없다는 거야. 자, 도둑이 훔쳐간대야 한두 개 지나야 천하의 모든 것과 곡식 없앨 수 있어. 없어. 있으랴 했으니까 없는 거지. 서리법. 그러니 천하 만물을 모두 지킬 필요가 없어.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 근데 왜 난 지켜야 돼?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 쓰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어. 이 나는 뭐예요? 저는 흔히 초심이라고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초심이라고 해도 되고 보통은 본질적 자아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지켜야 될 것,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런 걸 뜻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자,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 못 가는 곳이 없다. 뭐 내가 변하겠어 했는데 변해버리더라는 거지. 언제 변해요? 자, 지금부터 잘 볼까요? 변하는 거? 이익으로. 돈 좀 변해. 위험과 재앙이 겁을 줘도 위험하게 해도 위협해도 떠나. 마음으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 예쁜 여자만 봐도 떠나가. 이런 상황이라고. 변하기 쉽다고.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야. 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돈을 준다고? 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협박한다고? 이런다는 얘기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지.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어. 어찌 실과 끈을 메고 빗장을 잠을 생각해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요. 지키겠다. 이런 얘기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 잃어버렸던 자.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공부에 빠져들었죠. 처지가 뒤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사모관대에 비단도 버리고 12년 동안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냈어요. 벼슬 했다는 얘기지. 근데 벼슬 했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보여요? 미친 듯이.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게 되었어.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에 대나무 숲에 달려서야 멈추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 유배지. 유배를 오게 되었다. 이 얘기지. 나는 그제서야 땀을 흘리며 두려워 숨을 죽이면서 허둥지둥 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여기서야 나를 찾았다.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송민곡 역시 가사입니다. 우리 아까 사제가 봤던 그거랑 같은 계열의 가사인데 사제가는 여성이 쓴 가사, 송민곡은 양반이 쓴 가사. 원래 여러분들 거는 아마 이거 말고 이제 우리 그 현대어로 많이 해석된 버전을 선생님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큰 차이 없으니까 이걸로 그냥 봅시다. 난 이게 더 익숙해서. 자, 차라리 물가에가 백길이나 보자니. 물가로 가셨습니다. 백길을 보려고 해요. 백길은 뭐 하러 가냐면 소식 들으러 가는 거야. 밑에 나와.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도 있고. 바람 불고 물결 치니까 소식이 오겠어 못 오겠어? 못 오잖아. 이런 것들은 장애물. 혹은 이거 확장하면 간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난고. 빈배 객관적 상관물이지. 나랑 비슷해 처지가. 나도 사공 없이 임금 없이 혼자 있는 거잖아. 강천 강하늘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해도 지고 분위기 싸하지. 님다이 소식 들어갔다니까 더욱 아득함 되어있고. 모르겠어. 그래서 강에서 돌아와. 모첨 찬자리 집으로 왔어. 차가운 건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쓰기 좋죠. 외로운 심정. 밤중만 돌아오니 밤이 되었네. 반벽청등은 눌 위하여 밝았난고. 아까 빈배 있었지. 빈배. 여기 빈배도 시적화자의 상징. 여기는 반벽청등도 시적화자 유사한 소재. 눌 위하여 밝았는고. 밝혀져 있어봤자 무슨 쓸데가 있겠냐. 내가 사랑한 사람이 없는데. 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긴 없습니다. 앞에 산에 갔던 부분이 있어요. 해 뜨며 바자지는 이쪽. 해치고 다니며 방황하고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적은 덧 역진하여 풋잠을 드니 잠을 들었어.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봤어. 그러니까 잠을 들고 꿈을 꿔서 님을 보았지. 이런 연결고리야. 소원 이렇네.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만 늙었으라. 반 넘게 옷 같은 얼굴은 형체다. 옷 같은 형체가 늙어버리셨대.
내가 없어서. 마음에 먹은 말씀 슬커장 살자니 이게 하고 싶은 것도지. 근데 하지 못했다 이거. 마음에 먹은 말을 실컷 하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서 못했고요. 목까지 메어서 못했고요. 오전된 개성에 잠이 깨서 못했어요. 요 세 가지가 이유가 됩니다. 더 서럽게 만드는 거지. 특히 오전된 개성은 또 다른 방해물이 되겠네요. 어와 감탄사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고 꿈 깨고 나서 한탄하는 거야.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다. 이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는 화자의 그림자지. 내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구나. 차라리 시어디어 나궐 지는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장 안에 번듯이 붙이겠다. 그렇게라도 님을 찾아가고 싶다. 이런 구절이고요. 우리 방학 때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마지막에 이제 구절이 하나 더 나와요. 2학기 때 나와요. 이랬더니 이거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두 사람이죠. 각시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달이 약하니와 달 말고 굳은 비가 되세요 라고 얘기하는, 충고하는. 굳은 비는 왜? 굳은 비가 되면 직접적으로 호독호독 파고들 수 있잖아. 그렇게 되라는 충고가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이건 빠진 건데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 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